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속 숨겨진 정보들을 함께 캐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매개 감염병, 개요 및 임상적 접근이라는 제목만 봐도 좀 깊이가 느껴지는 의학 자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요, 이 성매개 감염병, STI라고 하죠. 이 복잡한 주제에 대한 핵심 내용과 또 최신 정보들을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STI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100만 건 이상 신규 감염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 알 수 있죠. 단순히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생식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특정 암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요. 원인균도 정말 다양합니다. 세균부터 바이러스까지. 이 자료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임상적인 접근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STI 하면 그냥 몇 가지만 떠올리는데 자료를 슬쩍 보니까 와,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40종 가까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놀랍죠? 흔히 아는 임질균이나 클라미디아균 같은 건 당연히 성접촉으로 주로 옮기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최근에 진단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 몰랐던 바이러스들, 예를 들면 지카나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성접촉 전파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세균성 질염 관련 세균주 일부도 성접촉으로 옮을 수 있다는 증거도 있고요. 이게 단순히 몇 개 질병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 광범위하네요. 그럼 그렇게 다양한 감염병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퍼지는 걸까요? 자료에서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얘기하던데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STI 확산 속도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의 곱하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첫째는 감염된 사람하고 이제 감염될 수 있는 사람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얼마나 자주 있나, 즉 노출 빈도. 둘째는 한 번 접촉했을 때 감염이 얼마나 잘 되나, 전파 효율성.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감염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에게 옮길 수 있는 상태로 있나, 감염 유지 기간. 이 세 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노출 빈도, 전파 효율성, 감염 유지 기간. 이 세 가지를 줄이는데 결국 예방의 핵심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방 전략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을 통해서 위험한 성접촉 횟수를 줄이고, 이건 노출 빈도 감소죠. 또 감염된 사람을 빨리 찾아서 치료하면 전파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고요. 이게 감염 기간 단축. 그리고 콘돔 사용이나 백신 접종, 남성 폭경 수술 같은 건 한 번 접촉해도 감염될 확률 자체를 낮추는, 그러니까 전파 효율성을 낮추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노출 후에 감염 막으려고 먹는 약, PEP 같은 것도 감염자 비율을 줄이는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STI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문제네요. 특히 자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STI의 거의 90%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젊은 인구가 많고 또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고 전쟁이나 분쟁 상황, 여성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환경,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WHO 추산을 보면 치료 가능한 주요 STI 4가지,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트리코모나스만 해도 매년 신규 감염자가 3억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HPV나 B형 간염 바이러스, HBV 감염도 이런 지역에서 아주 흔한데, 이게 또 자궁경부암이나 간암 같은 예방 가능한 암의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미국 같은 선진국 상황은 좀 다른가요? 상황이 나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여기서 뭔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과거에 HIV,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아주 컸을 때는 오히려 일부 STI 발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방, 특히 콘돔 사용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HIV가 효과적인 치료법 덕분에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처럼 되고, 심지어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약, 프랩이라고 하죠. 노출 전 예방요법. 이게 널리 쓰이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HIV 감염 위험이 줄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바른 STI 예방에는 좀 소홀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HIV 위험이 줄었다고 느끼면서 콘돔 같은 보호 장벽 사용 동기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그 결과 미국에서는 임질이나 매독 같은 세균성 STI 발생률이 다른 서구 국가보다 높을 뿐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 MSM 그룹에서 두드러지긴 하지만 여성 감염자도 늘면서 태아에게 감염되는 선천성 매도 건수가 2022년에는 3,755건으로 이게 1991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임질 같은 경우는 2009년에 가장 낮았다가 2018년까지 80% 이상 증가했고요. 매독은 2000년대 초반에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는 195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프랩 사용 증가와 콘돔 사용 감소, 그리고 이런 세균성 STI 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STI가 다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겠죠. 좀 긍정적인 소식은 없나요? 예를 들어 백신이 있는 HPV나 HPV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B형 간염, HPV는 다행히 아기 때 맞는 국가 예방접종 덕분에 발생률이 정말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성공 사례죠.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 역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예방하는 유형의 HPV 감염과 그로 인한 자궁경부암 같은 관련 암 발생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만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접종률 차이가 나는 건 여전히 숙제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생식기 헤르페스, HSV2 유병률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이건 아마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감시 시스템 보고 같은 걸 보면 전반적으로 안전한 성행동, 예를 들어 콘돔 사용 증가 같은 것 덕분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만약 감염이 의심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특정 진단을 바로 내리기 어려울 때 흔한 증후군 중심으로 접근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일단 위험 평가부터 시작한다고요? 표 141-3 참고. 맞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는 증상만 듣고 바로 이건 임질입니다. 이렇게 확진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자의 증상, 그리고 성관계 파트너 정보나 과거 병력 같은 걸 종합해서 STI 위험도를 평가하고요. 표 141-3 질문들 참고, 그리고 나타나는 증후군 묶음, 즉 증후군에 따라서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들을 염두에 두고 검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증후군 관리 접근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예방인데 여기에는 4C라고 해서 접촉자 추적, 컨택트 트레이싱, 치료 지침 잘 따르기, 컴플라이언스, 상담, 카운슬링, 그리고 콘돔 사용 권장, 콘돔 프로모션 이 4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남성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으로 요도염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증상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남성 요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소변 볼 때 아프거나 아니면 요도 끝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소변을 자주 보는 비뇨 증상은 잘 없어요. 원인균으로는 임질균이나 클라미디아가 제일 흔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는 세균이나 트리코모나스라는 원충, 아니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클라미디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요도염 환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균 때문인 걸로 밝혀지고 있어서 좀 주목해야 하는 균입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증상만 보고 알 수는 없을 텐데요. 일단 증상 확인하고 요도 분비물을 현미경으로 보거나 소변 검사로 백혈구가 있는지 봐서 요도염 자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고환염이나 다른 심각한 합병증은 없는지 보고요.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검사는 보통 첫 소변으로 하는 NAIT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죠. 그람염색이라는 걸 하면 현미경으로 임질균 모양의 쌍구균이 보이는지 확인해서 이게 없으면 비임균성 요도염, NGU라고 잠정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요. 치료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요?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죠. 표 141-4 참고. 네, 아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증상이 뚜렷하면 경험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표 141-4 참고. 예를 들어 비임균성 요도염이면 독시사이클린이나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항생제를 쓰고요. 클라미디아에는 독시사이클린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만약 임질이 의심되거나 확진되면 셉트리악손이라는 주사랑 독시사이클린 먹는 약을 같이 쓰는 식으로 치료합니다. 만약 치료했는데도 요도염이 계속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륨 같은 다른 원인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균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목시플록사신 같은 다른 항생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본인 치료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파트너에게 알려서 같이 검사하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필수예요. 아, 파트너 치료 정말 중요하군요. 안 그러면 다시 옮기고 할 테니까요. 그럼 여성의 가무는 어떤가요? 질분비물은 사실 여성한테 꽤 흔한 증상이잖아요. 언제 STI를 의심하고 병원에 가야 할까요? 네, 여성분들의 경우 비정상적인 질분비물이나 가려움증, 냄새 같은 걸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때 흔한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균성 질염, BV, 트리코모나스 질염, 그리고 외음부질 칸디다증, 흔히 곰팡이성 질염이나 효모 감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증상이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원인균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르고 또 파트너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도 다릅니다. 표 1411-5 참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세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차이점만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표 1411-5 참고. 네, 먼저 세균성 질염 BV는요. 특징적인 게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고 분비물은 좀 묽고 회색빛을 띱니다. 질내 pH가 4.5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현미경으로 보면 단서세포, 클루셀즈라는 게 보여요. 이건 질 안에 원래 살아야 하는 좋은 균, 락토바실러스가 줄고 다른 여러 혐기성 세균들이 확 늘어나서 생기는 일종의 질내 환경 불균형 상태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관계로만 옮는 병은 아니지만 성활동이 활발한 여성에게 흔하고 또 BV가 있으면 다른 HIV나 STI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조산 위험도 있어서 중요하게 봅니다. 치료는 메트로니다졸 같은 항생제를 먹거나 질겔 형태로 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BV 자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남성 파트너를 치료하는 건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재발이 꽤 잦은 편이라 재발 억제 요법이나 아니면 특정 질 유산균, 엘크리스파투스, LAXTIN-V 같은 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코모나스는 확실히 STI라고 하셨죠? 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트리코모나스라는 기생충 때문에 생기는 명백한 STI입니다. 보통 분비물 양이 많고 색깔이 누렇거나 약간 초록색을 띠면서 거품이 섞여 있을 수 있고요. 외음부 자극감이나 가려움증도 심할 수 있습니다. 질 pH는 5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예전에는 현미경으로 움직이는 트리코모나스를 직접 확인했는데 이게 민감도가 좀 낮아서요. 요즘은 NAAT 같은 유전자 검사가 훨씬 정확합니다. 치료는 메트로니다졸이나 티니다졸 같은 항생제를 먹는데 한 번 먹는 것보다는 7일 동안 먹는 요법을 더 선호하는 추세고요. 여기서도 아까 강조했지만 정말 중요하게도 성파트너 치료가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서로 주고받게 돼요. 마지막으로 칸디다 질염은 어떤가요? 이것도 흔한 것 같은데요? 칸디다증, 즉 효모 감염은 칸디다라는 곰팡이균이 너무 많이 자라서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성접촉으로 옮을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나 항생제 사용, 면역력 저하 같은 다른 이유로도 잘 생기기 때문에 보통 STI로는 분류하지 않아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아주 심한 가려움증하고 자결감이고요. 분비물은 약간 걸쭉하면서 흰색 치즈나 두부 찌꺼기처럼 덩어리진 양상을 보입니다. 질 pH는 정상이고요. 진단은 현미경으로 균사 같은 걸 확인하고요. 치료는 아졸 계열 항진균제 크림이나 질정 아니면 먹는 약 플루코나졸을 한 번 복용하는 식으로 합니다. 칸디다증은 보통 파트너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증상만으로 자가진단해서 잘못된 약을 쓰면 안 좋으니까 진단이 불확실하면 꼭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골반 염증성 질환, PID에 대해 알아보죠. 이름만 들어도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PID는 질이나 자궁 경부 쪽에서 시작된 감염이 자궁 안쪽, 자궁 내막, 나팔관, 난소까지 위로 퍼져서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하면 복강내로 퍼져서 간 주위의 염증, 피츠 휴 커티스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주로 클라미디아나 인질균 감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했을 때 잘 생기는데요. 아까 말한 세균성 질염, BV 관련 세균들이나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같은 다른 균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당장의 통증이나 불편함도 문제지만 나팔관 같은 곳에 손상을 남겨서 나중에 불임이나 자궁 외임신,
만성 골반통 같은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후유증이 정말 무섭네요. 증상은 어떤가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표 141-6 참고. 가장 흔한 증상은 아랫배 통증인데요. 그 외에도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이나 출혈, 성관계 시 통증, 열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증상이 아주 경미하거나 거의 없는 무증상인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병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불임 검사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은 주로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진찰 소견, 자궁경부 압통, 자궁압통, 자궁부속기 압통 등을 바탕으로 내립니다. 복강경으로 직접 보는 게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초음파나 MRI가 농양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질, 클라미디아 검사는 당연히 해야 하고요. 치료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광범위한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표 141-6 참고. 경증이나 중등증이면 외래에서 주사 맞고 먹는 약, 셉트디악손 주사 플러스 독시사이클린 경구 플러스 메트로니다졸 경구 14일간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진단이 불확실하거나 임신 중이거나 농양이 의심들거나 너무 아프거나 HIV 감염자거나 외래 치료에 실패하면 입원해서 주사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PID에서도 성 파트너 검사와 치료는 필수입니다. 네, PID는 정말 조기 발견과 치료, 그리고 파트너 관리가 중요하군요. 클라미디아 같은 무증상 감염을 미리 선별하는 게 PID 위험을 줄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클라미디아 선별 검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사례로 넘어가서요. 생식기 부위에 염증이나 궤양, 그러니까 뭔가 패거나 상처 같은 게 생기는 경우는 어떤가요? 표 141-7, 141-8 참고. 궤양, 이걸 경성화감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보통 통증이 없고 좀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 외에 연성화감이라는 세균 감염은 통증이 아주 심한 궤양을 만들고요. 주로 개발도상국에 많지만 선진국에서도 발생합니다. 또 LGV라고 특정 클라미디아 균주에 의한 감염은 궤양이나 서해부 림프절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데, 최근에는 남성 동성애자 MSM 사이에서 직장염 형태로 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인이 다양하네요. 그럼 궤양 모양만 보고 알기는 어렵겠는데요. 표 141-7 참고. 네, 모양이나 통증 유무가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매독은 혈청 검사나 궤양에서 직접 검체를 얻어서 하는 NAAT 검사, 암시야 현미경 검사 같은 걸 하고요. 헤르페스는 궤양 검체 PCR 검사나 배양 또는 혈청 항체 검사를 합니다. 연성화감은 배양이나 PCR 검사를 하고요. 만약 궤양이 잘났지 않거나 모양이 좀 이상하면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식기 궤양이 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HIV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역시 원인에 따라 다르겠죠? 표 1418 참고. 네, 원인균에 맞춰서 치료합니다. 표 1418 참고. 처음에는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증후군 기반으로 치료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헤르페스는 아시클로버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매독은 페니실린 주사를, 연성화감은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항생제를, LGV는 독시사이클린을 좀 길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파트너 치료는 필수입니다. 네, 여러 사례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앞서 예방 원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 논의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우리가 STI를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역시 행동 변화죠. 성 파트너 수를 줄이고 안전한 성관계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보호장벽, 즉 콘돔을 꾸준히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백신 접종도 아주 강력한 예방수단입니다. 비형 간염 백신하고 HPV 백신이 대표적이죠. 특히 HPV 백신은 이제 9가지 유형까지 예방하고 접종 횟수를 줄이는 단회 접종 가능성 연구도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남성 포경 수술도 일부 STI 예방 효과가 있고요. 조기 발견 및 치료도 빼놓을 수 없죠.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선별검사, 특히 25세 이하 여성의 클라미디아 검사는 매우 중요하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다른 STI, 임질, 매독, HIV 등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감염이 확인되면 본인 치료는 물론이고 파트너에게 알리고 함께 치료받는 것,
파트너 통보, EPT, 신속 파트너 치료 포함이 전파의 고리를 끊는 데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또 새로운 예방 전략으로 HIV 예방약 프랩 복용자들처럼 특정 고위험군에서 성관계 후에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복용하는 독시사이클린 PEP, 독시 PEP가 세균성 STI 예방에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아까 말한 프랩과 STI 증가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STI라는 어쩌면 좀 막연하게 느껴졌을 수 있는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STI는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종류도 다양하며 최근에는 효과적인 HIV 예방책 등장과 맞물려서 세균성 STI가 증가하는 등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검사를 받고 본인과 파트너가 함께 신속하게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콘돔 사용, 백신 접종, 정기 검진 같은 예방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프랩 같은 효과적인 HIV 예방책이 나오면서 동시에 다른 STI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 콘돔 사용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단순히 개인의 행동 변화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모든 STI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나 혹은 의료 시스템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접근법이나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말이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